네, 자, 이 프롤랩시스에 관한 뭐 세부적인 논의는 예, 하긴 어렵겠죠. 당연히 에피쿠로스의 그 남아 있는 텍스트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당대에는 물론 뭐 상당히 세부적인 논의를 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하긴 어렵겠습니다. 대충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감각적인 지각에 감각적 인식에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 거의 기본적으로 예, 각 가질 수밖에 없는 갖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각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뭔 어떻다. 거기서부터 추론을 하고 지각과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단이 형성이 되고 판단이 이제 쌓이면 어떤 견해가 되겠죠. 오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지적인 활동이 그 지각에 대해서 어떠한 추론을 할 때 그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지각과 추론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결합을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추론에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확정을 요하는 추론하고 다른 하나는 확정하기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확정 가능한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론은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추론이고 확정 불가능한 것은 뭐 천체에 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별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감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고 추론한 결과 우리는 이제 감각적 데이터를 가지고 프롤랩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추론을 내린단 말이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오류가 개입하고 그러나 확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또 확인을 해보고 감각을 통해서 다시 또 되풀이해서 확인을 해보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확정이 불가능한 것은 멀리서 오는 어떤 별빛을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추론을 해서 그건 추론이죠. 추론의 판단을 내리면 다시 더 가까이 가거나 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계속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받고 거기서 추론해서 어떤 판단만 내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동일한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러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면 그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또 다른 식의 설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에피쿠로스가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가능하다. 한 가지 설명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확정 가능한 것은 추론을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확인해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확인해보고 되풀이해서 해봄으로써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 감각적 경험이 기본 인식의 가장 바탕인데 그 인식의 구조 또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바깥에 있는 대상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의 원리 존재하는 것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초 원리는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무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뭐 가장 기본 원리죠.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확립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시상부하게 원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자론의 기본 원리. 물체들과 허공만이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 파토스를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면이 흔들리고 쾌불쾌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게 되니까 이 존재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죠. 인식의 원리와 존재의 원리는 사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원자론의 기본 원리는 원자들, 이 물체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고 원자가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이제 허공인데 근데 허공을 제외하면 비물체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물체들이 자신을 통과하여 움직이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을 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교묘한 거죠. 허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허공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자들이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운동하는 장소인데 근데 이 원자론 데모크리토스로부터 이어받는 이 원자론은 캐논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죠. 문제는 이 공간이 이처럼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텅 비어 있고 이런 공간. 이 공간의 문제는 철학적으로 매우 그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건 복잡하죠. 사실은 따지고 들면. 근데 원자론은 어쨌든 이런 성격의 캐논을 인정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물체가 아니죠. 허공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원자라고 하는 물체들인데 허공만이 이 물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원자들로부터 복합체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론의 특징, 우주는 물체들의 수요에 있어서 그리고 허공의 크기 무한하다는 것이죠. 무한하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세계도 무한하고 물체들 중에 나눌 수 없고 꽉 차 있는 것들이 원자죠. 모양의 차이가 무한하지는 않고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근데 이게 그 에피쿠로스의 특징이죠. 모양의 차이가 무한하지 않고
엄청 많다. 무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양의 차이가 무한하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원자도 있어야 한다는, 있을 수 있다는 묘한 역설이 나오니까 아마도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체 많은 원자도 있어야 되고 모양들이 무한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구만한 뭐 원자도, 아무튼요, 원자는 끊임없이 영원히 움직인다. 이게 이제 기본 근본 가정이죠. 근본 원리죠. 그래서 움직임의 시작도 끝도 없다. 원자와 허공은 영원하니까. 원자의 형태는 그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온갖 크기를 다 갖는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그러나 다양한 크기들이 어느 정도 있다.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무한히 많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원자의 구조에서는 이제 최소 단위, 원자가 어쨌든 물체로서 크기를 갖죠. 물체이기 때문에 이제 크기를 갖게 되면 문제는 그 잘라질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반론인데, 어쨌든 크기를 가지면 잘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에피쿠로스는 단위로서의 크기는 잘라질 수 없다. 피지컬하게는 잘라질 수 없고, 물론 수학적으로는 분할 가능하겠지만 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두로 나누는 셈인데, 아무튼 이런 디테일한 논의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자 에피쿠로스에서는 그 최소단이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데모크리토스에서 우리가 논의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관한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자연학의 일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연학,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논리와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사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되는가 하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행복이 여기에 있다. 이 전체 현상들에 관찰되는 본성들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을 위한 정확한 알미에 기여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데 행복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왜 그러냐? 쓸데없는 것들, 있지도 않은 것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쓸데없이 일으켜서 행복을 방해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자, 원자의 운동은 당연히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세 가지가 운동의 원인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무게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이고, 이 클리나멘이라고 해서 편의 또는 빗나감인데, 이 에피쿠로스에서는 세 가지 운동 원인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데모크리토스에서는 원자의 운동이 서로 충돌해서 그 원자가 운동하게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죠. 뭐 회오리가 일어나 가지고 원자들끼리 충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에 오면은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원자는 이제 무게 당연히 크기가 있고 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아래로 그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 허공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게가 있다면은 원자들은 아래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아래로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가 떨어지듯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냐 하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빗나감, 클리나멘, 아래로 떨어지다가 뭔가 그 가던 길에서 이렇게 옆으로 삐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삐끗하게 되니까 만약에 아래로만 떨어지면 전부 평행선으로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공간이 무한하니까요. 무한한 공간에서 물론 원자들이 무한하기 때문에 글쎄요. 네, 서로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삐끗해서 사선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빗나감 때문에 충돌을 하게. 빗나감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은 계속해서 가질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 원인인데 이게 이제 서로 같이 이 장어 작용을 해서 결국은 복합체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들은 무게, 크기 이런 것이 이제 다르지만 무게나 크기, 모양이 다 다르지만 떨어지는 속도, 운동하는 속도는 사실은 같다는 거죠. 왜? 공간에 아무런 그 캐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크기나 모양이나 무게가 다르더라도 그 속도는 원래 같다고 봐야 된다. 또는 이제 빠르기는 엄청나게 빠르다. 사유의 빠르기와 같을 거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확정할 수 없는 추론이죠. 이런 게 그 캐논이라든가 원자에 관한 얘기들은 확정할 수 없는 추론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감각의 원리, 감각 경험의 원리와 존재하는 것들의 원리, 이제 이 기본 원리를 숙지를 하고 이 숙지된 원리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판단을 올바로 정확하게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인식을, 사유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바로 내면의 평안, 즉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자연학 또 원리론, 규준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에피쿠로스의 그 텍스트에 담긴 내용들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규준에 관한 얘기, 원리에 관한 얘기, 다음에 자연에 관한 얘기, 또 자연에 관한 얘기는 원자의 운동, 복합물, 그 다음에 이제 천체에 관한 얘기, 기상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노이티우스 보낸 편지가 주로 그 행복한 삶, 뭐 다른 말로 하면 윤리학에 관한 얘기,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결국 철학의 목적이 이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행복에 관한 얘기겠죠. 그래서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그 자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쾌락과 행복. 주로 이제 메노이티우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몸의 건강과 영혼의 평정이야말로 복된 삶의 목적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몸이 건강한 상태.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 에피쿠로스의 철학이라고 하면은 해돈의 쾌락이 최고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좀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률적이지 않죠. 당연히 이제 에피쿠로스도 쾌락들을 물론 쾌락인 한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준다. 느낌의 차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 동일한데 그러나 쾌락, 좋은 즐거운 느낌을 주는 그 대상 차원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낌 차원에서는 모든 쾌락들은 쾌락인 한해서 좋은 느낌인 한해서는 똑같지만 그 느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 원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영혼의 평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쾌락은 고통의 부재 또는 불쾌감의 부재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는 것이 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영혼의 평정, 아타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불쾌의 감정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은 즉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판단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판단했다가 즉 일관성 없는 왔다 갔다 이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평정 상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마음의 정신의 활동이 핵심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걱정을 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이런 그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쾌감, 즐거움,
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통의 부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방식이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나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측면에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생물학적인 또 주어져 있는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 공포, 걱정, 염려 등등, 즉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견해, 생각, 판단 이것과 이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 즉 우리 사람들의 그 판단에,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에 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과 신화적인 사유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학문에, 즉 철학에 깊이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은 과학적인 학문적인 사유가 될 텐데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은 철학이나 학문 여기에 깊이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뭐 플라톤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사유는 결국은 비학문적인, 비철학적인 사유, 즉 신화적인 사유가 거의 지배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면은 신에 대해서, 신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 거듭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에피쿠로스의 이 철학은 이 신과 신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이 부분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그 뭡니까 쾌불쾌의 감정을 아주 좋은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신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또 착하게 살면은 복을 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바로 이제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 에피쿠로스의 그 유물론적 또 경험 중심의 감각적 경험 중심의 사유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 우주의 본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화에 근거한 설명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연구 없이는 쾌락을 순수한 상태로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신화적 오늘날 치면은 무속이나 이런 점을 본다든지 종교적인 사유 등등 비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생각, 대중들의 견해를 바로 잡는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 신화적인 사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모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우리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무한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반에 관해 우리가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안전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보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는 사람들과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또 하나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 거기서 이제 이러저러한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이제 감정이 생길 테니까요. 자연에 관해서는 당연히 신화적인 사유를 제거하는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는 불쾌감을 제거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의 생길 수 있는 이러저러한 마찰, 이런 것들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당연히 불쾌한 감정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신은 불멸이며 살아있는 지복의 존재다. 유물론 하면은 보통 무신론하고 직결되는데, 묘하게도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 아주 고도의 그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들은 세계와 세계 사이에 중간지대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사람들에게 벌이나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적인 존재는 공공봉사에서, 이제 공공봉사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기륭화복을 갖다 주는 일이겠죠. 벗어나서 완전히 복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족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신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신들은 지복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 복된 상태를 생각할 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신이 뭐 복을 갖다 주고 벌을 내리고 하는 것은 그건 신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게 자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천체는 신적인 걸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왜? 천체가 이제 그 조화로운 규칙성이나 인간이 볼 때는 코스모스한 그 질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플라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천체 자체가 신적인 어떤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죠. 신화적인 사유인데, 그런데 이제 에피쿠로스의 우주론, 또 천체에 관한 얘기, 기상에 관한 얘기들은 다 그거는 원자들, 물질들 이런 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신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들의 운행과 회귀, 식과 뜨고짐 이런 것들에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이 불멸과 동시에 만복을 누리는 어떤 존재가 보살피고 현재나 미래에 지시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다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괜히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고, 걱정, 분노, 호의는 복된 존재에 양립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허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의존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즉 신이 벌을 주고
복을 내리고 하는 것, 즉 인간과 어떤 뭐 거래를 한다라고 한 자체가 자족, 지복의 존재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모순성 자체가 영혼들 속에 가장 큰 동요를 제공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신화적인 종교적인 관념으로 세상을 보고 일상생활의 모든 하나씩 10가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이사를 하려 그래도 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무슨 큰 일을 하려 그래도 뭐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우리가 현상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것들을 표지로 삼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추리를 한다면 신화를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그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게 이제 신과 더불어 신들의 존재와 더불어서 죽음이죠.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자 공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자신들의 그 이론의 입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좋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그런 생각을 원자론 내 입각에서 이들이 설명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습관을 들여라. 왜냐하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원리에 따라서 스토아학파는 스토아학파대로 다른 원리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자신들의 원리가 세상을 보는 정확하고 올바른 원리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계속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피쿠로스도 편제도 늘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속 깊숙하게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는 거죠. 거기 입각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감각에 달려 있지만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올바른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되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은 내세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기가 일쑤죠. 그런데 이제 죽으면 감각하고 멀어지니까 그죠? 밑에 이제 나오는데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 중에서 가장 전율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우리 곁에 와 있지 않고 우리 에피쿠로스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늘 합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와 있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 죽으나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거예요. 살아 있을 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죽고 나면은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음하고 상관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하고 상관없고 그러므로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과도 관계없고
죽은 자들과도 관계가 없다.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들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을 나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겨 기피하고 때로는 삶 속에 나쁜 것들로부터의 휴식으로 여겨 선택한다.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죠. 죽음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은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스토아 같은 경우는 이 자살, 세네카 이런 데 보면은 그죠? 스스로 목숨을 인간다운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또 굉장한 그 내공이 센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에피쿠로스는 사실은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는 그럴듯한데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데크 현대 철학의 거장인 하이데크의 죽음이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 죽어서 뭐 벌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문제 이전에 그죠? 근데 종교적인 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죽어서 뭐 이런저런 내세 어쩌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에피쿠로스 입장에 따르면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그걸 떠나서 죽음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뭐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럴듯한 거라면 뭐 습관을 들일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알면은 마음이 편해질 텐데 알아도 그건 자, 현자는 삶을 회피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삶을 거슬려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피쿠로스적 철학의 그 현자는 당연히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하죠. 네.